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에는 운명이라고 부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수조 원대 기업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날 8살 가난한 소년이었던 저의 갈라지고 변성기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주원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눈을 크게 뜨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8살의 노숙자, 청년 누더기 옷을 입고 땀과 거리의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제가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나 그 화려한 로비의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도 겁이 나서 오줌을 지를 뻔했습니다. 주변에는 거구의 경호원들과 말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향기를 풍기는 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먼지 같은 존재, 사람들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어른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떨고 있는 이 노숙자 청년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 아이가 바로 회장님이 30년 동안 절망적으로 찾아 헤맨 혈육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부산의 바닷바람은 매우 강했고 겨울의 뼛속까지 시린 추위는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경제계에는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는 이름, 신화그룹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신화그룹이니 대기업이니 하는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빵 한 조각 혹은 이 살을 애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구석 자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랜드 조선 호텔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왜 이곳이었을까요? 이곳 주방 환풍구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왔고 운이 좋으면 직원이 밖으로 내놓은 음식 찌꺼기를 몇 조각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 책상에 앉아 대입 시험이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고민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도 친척도 미래도 없는 노숙자 한도윤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창자가 뒤틀리고 머리가 어지러지라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 내내 맹물로 배를 채우며 버텼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앞코가 벌어지고 밑창이 다 닳아 걸음을 뗄 때마다 지면의 한기가 발바닥으로 곧장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낡은 구두 닦기 도구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고 호텔 로비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에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담하게 로비 안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저처럼 덩치 큰 18살 소년이 여기서 서성거리는 것은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도둑이나 위협적인 존재로 볼 뿐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밖의 추위는 너무나 잔인했고 배꼽시계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 많은 손님 중 누군가 이탈리아제 가죽 구두를 닦고 싶어 해서 김밥 한 줄을 살 수 있는 몇천 원이라도 적선해 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숨어 있는 곳에서
저는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 번쩍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닥,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숨이 막힐 듯한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주원 회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모든 사람이 그에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곳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주름이 가득했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도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값비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약속된 운명의 시간인 오후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로 보이는 검은 수트의 남자의 멱살을 잡고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돼. 그 빌어먹을 통역사는 땅으로 꺼졌어. 하늘로 솟았어. 비서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한 것은 확인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찾고는 있지만 한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은 정말 가여워 보였습니다. 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무력한 모습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비는 중동의 석유 재벌이자 까다롭기로 소문난 만수르 왕자였습니다. 100조 원의 계약금이 걸린 이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신화그룹은 무너질 것입니다. 100조 원, 가난한 18살, 소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빵을 살 수 있는 돈이겠지요.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일 때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딱 싫어하는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혁 이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비웃는 듯한 그 표정은 거리에서 흔히 보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독서를 담아 말했습니다. 숙부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숙부님께서 검증되지 않은 외부 통역사를 고집하시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포기하시지요. 어차피 신화도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엇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쾅쾅 치며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이 고약한 놈, 이게 포기한다고 끝날 일이냐. 내가 평생을 바쳐 땀 흘려 일군 회사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시우를 위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회사란 말이다. 내 손에서 무너지게 둘 순 없어. 시우. 그 이름은 참 슬프게 들렸습니다. 박 이사는 시우라는 이름을 듣자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노인네가 노망이 났군. 죽은 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아들 타령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호텔 회전문이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로비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지면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이어폰을 낀 경호원들이 무정위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분위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수르 왕자님, 도착, 전원 집합 위치 사수 차렷. 한 회장은 비 오듯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마를 닦으며 통역사를 찾으려 눈을 번뜩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100조 원의 계약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고 그의 인생도 끝이 날 판이었습니다. 그때 기둥 뒤 구석에서 제 배꼽 시계가 눈치 없이 울렸습니다. 꼬르륵. 적막한 순간에 너무나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배를 움켜쥐고 숨을 참았습니다. 배고파. 아빠, 나 너무 배고파.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르고 병약했지만 저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던 분이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저를 이 험난한 세상에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제 배꼽시계 소리와 떨림이 보안 팀장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는 호텔의 이미지를 흐리는 불결한 것들을 찾아내는 매의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표범처럼 제가 숨은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언제 기어 들어왔어? 그는 제 해진 외투 깃을 움켜쥐고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영양실조로 마른 18살 소년에게 그의 힘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어 있던 곳에서 끌려 나와 호텔 로비의 눈부신 조명 아래 노출되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저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발버둥 쳤습니다. 내 꼴을 좀 봐. 5성급 호텔에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좀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했냐. 오늘 VIP 오시는 날인데 죽고 싶어. 보안팀장은 저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수구에서 기어 나온 시궁창 쥐로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정문 쪽으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제 밥줄인 구두 닦기 통이 바닥에 떨어져 덜그럭거리며 굴러갔습니다. 달아빠진 솔 검은 구두약통. 그리고 아빠의 유품인 낡은 아랍어 단어장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안 돼, 내 물건이야. 저는 소리치며 단어장을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왕자를 맞이하러 나가려던 한 회장이 그 솔 안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눈에서 공포와 절망, 그리고 꺾이지 않는 고집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갑자기 찌릿했습니다. 어쩌면 찰나의 순간 그는 잃어버린 아들 시우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를 곧장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노숙자에게 연민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권력자의 기운을 실은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만수르 왕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터번을 쓰고 온몸에 금 장신구를 두른 채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왕자의 안색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손을 휘저으며 수행원들에게 아랍어로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거친 외국어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한 회장과 경영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노처럼 보였던 것은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 이사가 사색이 되어 한 회장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숙부님, 뭐라도 말씀 좀 해보세요. 화가 난 거 아닙니까? 분명 대접이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걸 겁니다. 이제 끝장이에요. 한 회장은 입안이 바짝 타들어가고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름, 웰컴? 이라고 더듬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왕자의 쏟아지는 아랍어에 묻혀버렸습니다. 왕자는 목소리를 점점 높였고 손가락질을 하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수행원들도 긴장하며 무기에 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안 팀장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전문 근처까지 갔을 때 그 소리들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 소리들은 결코 낯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남겨주신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바로 그 언어였습니다. 아빠는 중동에서 수년간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고 그 땅과 그 언어를 사랑하셨습니다. 귀국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추운 겨울밤, 천막집에서 우리 부자는 아랍어로 된 천일 야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뒤틀린 팔의 통증보다 가슴 속의 외침이 더 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 노신사 한 회장은 큰 공영에 처할 것이고 저 아랍 남자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 팀장의 손등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놓았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로비 안쪽으로 달려가 18살 청년의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제 외침이 소란을 뚫고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상류층의 연회장 한복판에 서 있는 누더기 차림의 노숙자 소년. 저는 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십니다. 호텔 로비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외계인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의 불황자가 감히 여기까지 뛰어들어와 왕자의 말을 제멋대로 해석하다니요. 박 이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서 저를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보안팀, 뭐해? 이런 미친놈이 들어오게 놔두다니 당장 입 막고 끌어내 귀빈 앞에서 우리를 망신시키고 있잖아. 손등에 이빨 자국이 난 보안팀장이 눈이 뒤집혀 달려왔습니다. 이 쥐새끼, 너 오늘 죽었어. 그가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한 회장의 눈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분 곧 쓰러질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프대요. 보안 요원의 손이 제 입에 닿으려던 찰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만수르 왕자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쿵!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왕자의 수행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주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의사 불러, 구급차 빨리 불러. 한 회장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가 다가가려 했지만 왕자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왕자님 어찌 된 일입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모두가 소리 지르고 물었지만 왕자는 그저 비오듯 땀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가 아픈지 몰랐습니다. 심장인가 머리인가 아니면 독이라도 중독된 건가.
상태를 모르니 약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모두를 덮쳤습니다. 100조 원이 날아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왕자가 여기서 잘못되면 신화그룹은 영원히 매장될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질 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던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왕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옷은 더러웠고 신발은 찢어졌지만 제 행동은 거침없었습니다. 저는 고귀한 왕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저의 시큼한 땀 냄새가 섞였습니다. 저는 낡은 외투 소매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그곳의 한국인들에게는 의미 없는 소리지만 왕자에게는 구원의 소리인 언어를 내뱉었습니다. 왕자님 많이 아프시지요? 가슴 부위가 꽉 막힌 것 같고 등이 끊어질 듯 아프신가요?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왕자가 경악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제 앞에 있는 지저분한 소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수트를 입었지만 무능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완벽하고 다정하게 구사하는 가난한 청년을 만난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에게 익숙한 시골 사투리 억양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유모에게서 듣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왕자는 떨리는 손으로 제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고통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맞다. 맞네 젊은이. 내가 너무 급하게 먹었어. 오기 전에 양고기를 먹었는데 급체가 온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심장을 압박하고 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 마비가 아니라 중동 사람들이 불규칙하게 식사할 때 자주 겪는 심각한 급체였습니다. 저는 그를 안심시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얼어붙어 서 있던 한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노숙자의 떨림이 아닌 강한 확신을 담아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왕자님이 오시기 전에 고기를 너무 급하게 드셔서 급체가 오셨답니다. 위장이 횡격막을 압박해서 숨을 못 쉬고 가슴이 아프신 거래요. 심장 마비가 아니에요. 당장 강한 탄산수와 액체 소화제를 가져오세요. 빨리요. 한 회장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되찾고 소리쳤습니다. 비서실 들었나? 당장 이 청년이 말한 대로 하에 빨리 늦어지면 전원해고야. 호텔 직원들이 소화제와 물을 찾으러 사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왕자의 손을 잡은 채 그의 호흡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랍어로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한 시선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그 자신도 이름 붙이지 못한 묘한 감정, 마치 혈연의 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8살 노숙자 한도윤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막히고 눈물겨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제 출생의 비밀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비밀, 그리고 신화그룹과의 운명적인 연결고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빛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발소리가 로비에 가득 찼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직원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탄산수와 소화제가 든 쟁반을 들고 날아왔습니다. 저는 얼른 그것을 건네받았습니다. 제 손도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약그릇을 잡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만수르 왕자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치고 정성스럽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는 가슴의 통증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며 힘겹게 약을 삼켰습니다. 왕자님, 제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침은 없지만 저희 아빠가 급체했을 때 지압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왕자의 크고 금반지가 가득한 손을 잡았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굳은 살이 박힌 제 18살 소년의 손이 그 귀한 손 옆에서 참으로 낯설어 보였습니다. 저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합곡혈을 찾아온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아빠가 제가 설익은 밥을 먹고 체했을 때 해주던 리듬대로 그의 두 어깨뼈 사이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5분이 흘렀습니다. 로비는 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제 이마에서 땀방울이 대리석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껴움 엄청나게 큰 트림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이어 길고 편안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백하던 왕자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떴고 가슴에 거친 호흡도 잦아들었습니다. 왕자는 저를 보고 이어 한 회장을 보더니 갑자기 호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대단하군.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주변 사람들도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놓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수르 왕자는 주저없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남자에게 보내는 동료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한 회장을 향해 엄지를 치켰으며 아랍어로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 회장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왕자님이 말씀하시길 신화그룹이 한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명성은 익히 들었지만 이렇게 실력을 꽁꽁 숨기고 계실 줄은 몰랐답니다. 이곳의 노숙자, 청년조차 신의 손을 가진 명의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감격해서였습니다. 그는 마치 재더미 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온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이의 행복을 시기하는 자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박민혁 이사는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제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빌어먹을 거지 새끼, 내 계획을 망쳐놓다니. 그는 위협적으로 다가와 큰 어깨로 저를 밀쳤습니다. 제가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자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이봐, 꼬맹이 일 끝났으면 당장 꺼져.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한 번 운 좋게 얻어 걸렸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당장 네가 살던 하숙으로 돌아가. 그만해.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힘찬 걸음으로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넓고 든든한 등 뒤로 누더기 옷을 입은 8살 소년인 제가 숨겨졌습니다. 민혁이
너 눈이 삐었냐? 아니면 뇌를 집에 두고 왔어? 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오늘로 끝이었어. 감히 내 은인을 어디로 쫓아내려는 거야. 박 이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제 더러운 옷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숙부님 제 몰골을 좀 보세요. 냄새나고 지저분하잖아요. 출처도 모르는 길바닥 불황자 아닙니까? 저런 애를 왕자님 곁에 두는 건 국격 훼손입니다. 출처 한 회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슬 퍼런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가 수억 원을 주고 고용했다는 그 잘난 출처 좋은 통역사는 도망갔어. 그런데 이 길바닥 청년은 방금 신화그룹 전체를 구했다고. 나는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상관 안 해.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사람이다. 말을 마친 그는 몸을 굽혔습니다. 권위 있는 회장님이 손수 제 낡은 구두 닦기 통을 집어들고 비싼 수트 소매로 먼지를 털어낸 뒤 저에게 정중히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엉망이고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그는 제 눈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구두통을 꼭 껴안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입니다. 8살이에요. 한도윤. 그는 그 이름을 되뇌며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참으로 고든 이름이구나. 도윤아, 솔직히 말해보렴. 어쩌다 이 지경까지 흘러들어온 개냐. 그리고 아랍어는 어디서 배웠니? 저는 낡은 신발을 내려다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낡은 책과 카세트 테이프로 배웠습니다. 아빠는 중동에서 일하셨거든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언어는 세상을 여는 열쇠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지식만 있으면 누구도 무시 못한다고요. 아빠라는 말에 한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아들 시우도 옛날에 언어에 그렇게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아버지 언어는 열쇠예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가난한 청년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허황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는 숨죽이고 서 있던 비서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어 오늘 통역은 이 한도윤 군에게 모두 맡긴다. 가서 제대로 된 수트로 갈아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아이는 신화그룹의 귀빈이자 은인이다. 누구든 이 아이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는 곧 내게 무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여러분 아시나요? 거리에서 수년을 떠돌다 깨끗하고 향기 나는 수트를 입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노숙자 도윤이 아닌 것 같아 낯설었습니다. 저는 연회장으로 돌아왔고 계약은 상상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기계적인 통역사들처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비즈니스 용어를 저만의 진심 어린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만수르 왕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편안하고 진솔한 협상은 처음이라며 좋아했습니다. 떠나기 전 왕자는 자신의 손목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시계를 풀어 제 손에 채워주려 했습니다. 이건 나의 젊은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다. 로비가 술렁이었습니다. 그 시계는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엄청난 가치였고 제가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유나 가난해도 깨끗해야 한다. 네가 공을 들인 만큼의 대가가 아닌 너무 큰 것은 받지 마라. 그것은 적선이거나 함정이다. 저는 아랍어로 공손히 말했습니다. 왕자님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선물은 너무 큽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가져가 주십시오. 왕자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크게 웃으며 제 어깨를 아까보다 더 세게 쳤습니다. 좋아. 기계가 넘치는군. 네가 마음에 쏙 든다. 옆에 서 있던 한 회장은 자랑스럽고 대견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닌 가족을 보는 듯한 따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자를 배웅한 뒤 한 회장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도윤아. 고생 많았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저를 호텔 꼭대기층 VIP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스테이크, 랍스터, 샥스핀. 거리의 가전제품 매장 TV에서나 보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음식 향기가 코끝을 찌르자 사흘 동안 비어있던 제 배가 요동을 쳤습니다. 더 이상 격식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서툴게 나이프와 포크를 잡으려다 포기하고 숟가락으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뺏어갈까봐 입안 가득 고기를 밀어넣고 삼켰습니다. 한 회장은 맞은편에 앉아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턱을 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없는 애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렴. 아무도 안 뺏는다. 모자라면 더 시켜줄 테니 마음껏 먹어라.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남은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고기와 빵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장님, 이거 남은 거 좀 싸가도 될까요? 한 회장은 멍해졌습니다. 싸가다니, 아직 배가 안 부르니. 저는 하얀 식탁보 끝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배가 너무 불러요.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내일 아침이랑 점심에 먹으려고요. 돈이 다 떨어졌거든요. 어제는 지하철역에서 잤는데 너무 추웠어요. 이 음식들이 있으면 적어도 내일은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솔직한 고백은 한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의 손주뻘인 18살 소년이 자신의 손자들은 유학을 가고 외제차를 타며 돈을 물 쓰듯 할 때 내일 쓰레기통을 뒤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식탁을 쾅 내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싸갈 필요 없다. 도유나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으로 간다. 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은인이 지하철역에서 자게 둘 순 없지. 서울로 같이 가자. 내 집은 아주 넓으니 거기서 지내면서 공부도 다시 하고 내 일을 도와주면 된다. 박 이사가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위험하다며 미친 짓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한 회장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는 저를 길다란 리무진에 태워 서울 평창동의 부촌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저택은 마치 성처럼 컸습니다. 저는 비싼 페르시아 양탄자를 더럽힐까봐 발을 떼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 불러라. 도윤군을 씻겨주고 잠옷을 가져오너라. 아, 내 방 유리장 안에 있는 그 옷을 가져와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수년간의 노숙 생활로 쌓인 먼지를 씻어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청색 실크 파자마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조금 컸지만 아주 따뜻했습니다. 제가 계단을 내려올 때 차를 마시던 한 회장이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뗐습니다. 시우야. 면도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깎은 뒤 그 옷을 입은 제 모습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아들 시우의 20살 때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우연 같은 일치에 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장면을 박민혁이라는 여우 같은 놈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질투와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불황자 놈이 노인의 신임을 얻으면 자신의 후계자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감히 여기까지 들어와 조와 예의가 뭔지 가르쳐 주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을 때 그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는 과일 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위협했습니다. 잘 들어라, 거지 새끼야. 네가 노인네 꼬셔서 돈 뜯어내려는 거 다 안다.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여. 내일 아침에 알아서 꺼져라. 안 그러면 죽는 것보다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겁이 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속였어요. 그냥 잠잘 곳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는 비웃으며 사악한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며 사라졌습니다. 심야에 한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 제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제가 푹신한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무언가를 꼭 쥐고 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깊은 잠이 들자 제 손에 힘이 풀렸고 그것이 나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한 회장은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이 번개를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은으로 만든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펜 본체에는 정교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뚜껑에는 HJW 한주원라는 이니셜과 아들 시우의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그가 아들의 성인식 선물로 독일에서 수작업으로 특별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딱 세 자루뿐인 펜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졌고 하나는 파트너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시우의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일어나, 보렴어서 일어나.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 만년필,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저는 잠결에 눈을 떴고 그가 아빠의 유품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낚아챘습니다. 돌려주세요. 저희 아빠 거예요. 내 아빠가 누구냐? 왜 이 펜을 가지고 있어? 한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빠의 이름을 말하려던 찰나. 쾅!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민혁 이사가 경호원 2명과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제 손에 만년필을 가리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숙부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그 만년필. 어제 숙부님 서재 유리장에 있던 거 아닙니까? 이 도둑놈 새끼가 여기까지 기어 들어온 게 숙부님의 골동품을 훔치려던 수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우리 아빠 거예요. 닥쳐. 박민혁이 달려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는 한 회장을 향해 가련한 표정으로 연기했습니다.
보셨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요. 아침에 가사 도우미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의심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한 회장은 저를 보았다가 만년필을 보았다가 다시 조카를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기억력이 부쩍 나빠져 가끔 가물가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시우의 만년필은 실종될 때 같이 없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민혁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예전에 찾아서 넣어두고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것을 훔친 걸까요? 의심은 독처럼 노인의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박민혁은 그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제 낡은 배낭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와르르 제 짐들이 흩어졌습니다. 달아빠진 칫솔 몇 벌의 헌옷, 그리고 너덜너덜한 책들. 그는 광이 나는 가죽 구두로 제 아빠의 신성한 유품인 책들을 짓밟았습니다. 안 돼. 우리 아빠 물건 밟지 마. 저는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한 회장은 어질러진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 청년을 믿었고 그에게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진실 박민혁의 말에 따르면 가혹했습니다. 그는 어제 본 낯선 아이보다 핏줄인 조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거늘, 너를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늘, 내 호의를 이렇게 갚는 것이냐. 도윤아, 정말 실망했다. 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이여. 저는 오열했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네가 나를 도와준 적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일 아침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는 말을 마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의 등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박민혁의 구두 자국이 선명한 낡은 사전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억울함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은 늘 짓밟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도 그들도 몰랐습니다. 배낭이 뒤집힐 때 사진 한 장이 빠져나와 침대 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3살 때에 제가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어깨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15년 전에 한주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사진은 어둠 속 침대 밑에 고요히 누워 빛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낯선 저택 한가운데서 버림받은 고통을 안고 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곳 서울은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 생길 때면 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습니다. 그 밤의 빗줄기는 인간의 더러운 탐욕을 씻어내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외로운 이들의 심장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주원 회장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넓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천둥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이 타는 듯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쫓겨나던 18살 청년 도윤의 그 절망적인 눈빛이 자꾸만 환영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서재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압수한 은재 만년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데스크 스탠드를 켜자 노란 불빛이 낡은 만년필을 비추었습니다. 묘한 충동에 그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유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만년필 몸체를 가볍게 돌려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몸이 떨려왔습니다. 만년필 수집가들의 오랜 습관대로 잉크 심을 확인하기 위해 외관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내부 금속 심 부분에 아주 작고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송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도윤에게 아빠가 탁. 돋보기가 한 회장의 손에서 떨어져 책상 위를 굴렀습니다. 그는 사지를 벌벌 떨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세상에, 도윤이, 그 아이 이름이 도윤이야. 이 글씨체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투박하게 새겨졌지만 온 마음을 다한 이 획들은 분명 아들 시우의 필체였습니다. 그는 옛날 시우가 물건에 이름을 새기는 것을 좋아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박민혁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만년필은 서재 유리장에서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유리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윤이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보물 시우가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물려준 증표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친손주를 내 손으로 쫓아낸 거야. 늙은 회장의 주름진 얼굴에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적은 집안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도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18살 소녀는 탈진한 듯 깊이 잠들어 있었고 수척한 얼굴 위로 미간은 여전히 악몽을 꾸는 듯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고 자신의 흰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아 실크 손수건에 소중히 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도윤은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박민혁 이사와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침대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당장 일어나, 이 거지 새끼야. 내 집에서 나가. 박민혁은 소리치며 도윤의 옷가지를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저 회장님께 인사만이라도 드리게 해주세요. 도윤이 애원했습니다. 회장님은 내 얼굴도 보기 싫으시단다. 꺼져. 무거운 철문이 청년 앞에서 쾅하고 닫혔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새벽 빗속에서 갈 곳 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쫓겨나서가 아니라 오해를 받아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여윈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집안에 있던 한 회장은 비밀리에 가장 믿음직한 기사인 김 기사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내 말 잘 듣게. 이 꾸러미를 들고 당장 광주에 있는 국가유전자 연구소로 가게. 남해 고속도로를 이용해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절대로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네. 특히 박민혁이 알게 해서는 안 돼.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김 기사는 손수건 꾸러미를 받아들고 결연히 고개를 끄덕인 뒤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빗속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한 회장은 조카 박민혁의 사악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저택 안에는 그의 눈과 귀가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방금 박민혁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가정부는 전화 내용을 엿듣고 그에게 문자로 보고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문자를 확인한 박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책상 위에 물컵을 벽에 던졌습니다. 챙그랑 노인네가 기어코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마지막 순간에 판을 뒤집으시겠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에 핏발을 세웠습니다.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 저 넝마주의 놈이 친손자로 밝혀지면 자신이 신화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수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 순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암시장 지하 세력 수장의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일 하나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번호 8859 검은색 세단입니다. 광주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차를 막고 그놈이 가진 물건을 뺏으세요. 그리고 방금 쫓겨난 한도윤이라는 애새끼를 당장 찾으세요. 처리해버려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란 말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광주행 고속도로 위 김기사의 차가 속력을 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대형 트럭 2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김기사의 차를 양옆에서 집게발처럼 조였습니다. 쾅쾅. 날카로운 충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 기사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여러 바퀴 구른 뒤 길가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뒤집혔습니다. 괴한들이 차에서 내려 정신을 잃은 기사를 뒤져 손수건 꾸러미를 뺏어들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 도윤은 문 닫힌 잡화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밴 차량이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검은 수트의 남자 넷이 내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기 있다. 헌 외투. 입은 놈 잡아 이사가 오늘 중으로 처리하라고 하셨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간 길 위에서 다져진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짐가방을 내팽개치고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설아, 서울의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은 웅덩이를 뛰어넘고 쓰레기 더미를 넘으며 심장이 터질 듯이 달렸습니다. 그는 지형이 복잡한 폐차장으로 몸을 숨겨 따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사방을 포위했습니다. 도윤은 발을 헛디뎌 고철 더미 위로 넘어졌고 쇠파이프에 다리가 긁혀 피가 흘렀습니다. 잡았다 쥐새끼. 거구의 사내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마취제가 묻은 수건이 그의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은 무력하게 발버둥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짐짝처럼 트럭 뒤 칸에 던져졌고 차는 외곽의 한적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덜덜거리는 트럭 뒤 칸에서 도윤은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손이 묶인 채 옆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한눈을 파는 덩치 큰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한적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멈췄습니다. 지금뿐이야.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던져 감시자의 팔뚝을 힘껏 깨물었습니다. 아,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놓쳤습니다. 그 틈을 타 도윤은 발로 트럭 뒷문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헐거워졌던
잠금 장치가 튕겨 나갔습니다. 도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젖은 아스팔트 도로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퍽! 온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어 오르듯 일어나 맨발로 빗물과 섞인 피를 흘리며 길 옆 숲속으로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납치범들의 고함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통증과 공포 속에 혼미해진 정신으로 도유는 무의식 중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의 등대가 그를 단 한 번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준 그곳 평창동 저택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택 서재에는 비통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한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고 의자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크게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갔고 샘플도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어 오르던 희망이 잔인하게 꺾였습니다. 딸깍!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민혁 이사가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띠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금 사고 현장에서 빼앗아온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숙부님, 이걸 찾으시는 거였나요? 한 회장은 충혈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박민혁은 대답 대신 태연하게 라이터를 꺼내 그 앞에서 머리카락 뭉치와 손수건을 불태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늙은 노인의 마지막 희망도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꿈 깨세요. 시우는 이미 죽었고 그 사생아 놈도 조만간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이제 신화는 제 것입니다. 한 회장은 극한의 고통에 순간적으로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는 빗물 때문에 지직거리는 정문 CCTV 화면을 무력하게 바라보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빗줄기에 가려 희미한 흑백 화면 위로 비틀거리는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리를 절며 오더니 닫힌 철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누구냐? 한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줌을 최대한 당겼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비웅덩이 위에 쓰러진 아이의 셔츠가 아까의 사고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깃 사이로 은빛 물체가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 모양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나비의 반쪽 날개 모양이었습니다. 뭐라고? 한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 안으로 손을 넣어 3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걸이도 나비의 반쪽 모양이었습니다. 폭포처럼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시우의 5살 생일날 그는 이 커플 목걸이를 주문 제작했습니다. 아빠가 반쪽, 네가 반쪽. 어디를 가든 우리 부자는 이 나비 날개를 맞춰 다시 만나는 거다. 저건 시우의 목걸이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단 한 쌍뿐인데 가짜일 리가 없어. 한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늙은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는 얼어붙은 박민혁을 밀치고 폭풍처럼 서재를 뛰어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박민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빗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철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도유는
그곳에 차갑게 식어가는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빗물 속에 무릎을 꿇고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목에 걸린 은빛 날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제발, 제발 맞아라. 두 주름진 손이 떨리며 은 조각 2개를 맞췄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조각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빗물 아래 당당하게 날개를 펴는 온전한 은나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한 회장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내 손주야. 정말 내 손주였어. 내가 내 손주를 죽일 뻔했구나. 그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도윤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이가 사라질까봐 겁이 난 듯 꼭 끌어안았습니다. 달려온 경호원들과 박민혁은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민혁은 한 회장의 손에 들린 온전한 나비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끝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한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의 슬픔과 회한은 사라지고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처럼 살기 띈 위엄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보안 팀장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뭐 하고 서 있어. 의사 불러 당장 내 손자를 병원으로 옮겨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 모두를 함께 묻어버릴 테다. 이어 그는 옆에서 떨고 있는 박민혁을 가리키며 사형 선고 같은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놈 잡아라. 박민혁을 당장 보안실에 가둬 감히 이 한주원의 친손자에게 손을 대다니 오늘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차갑고도 강렬한 그 냄새는 저처럼 길 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나 치료비 없는 고통을 예고하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습니다. 천장의 하얀 불빛에 눈이 부셔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목구멍은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크고 따뜻하며 미세하게 떨리는 손이 제 여윈 손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아 정신이 드니 의사 선생, 내 손주가 깨어났어. 그 목소리 낯이 익었습니다. 빗속에서 저를 악육고 나비 펜던트를 맞추며 오열하던 그분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주원 회장이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 기업의 수장이던 그는 이제 초췌한 모습에 눈이 퉁퉁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빗물에 젖은 옷조차 갈아입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때리면 맞아야 했던 본능적인 반사작용으로 손을 거두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직 안 죽었나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어 기억들이 떠오르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할아버지 맹세해요. 저 그 만년필 안 훔쳤어요. 정말 저희 아빠 거 맞아요. 제발 내쫓지 마세요. 그 말을 듣자 한 회장은 다시 한번 통곡했습니다. 그는 제 손등 위로 고개를 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거친 손등을 적셨습니다. 안다, 다 안다. 도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난 못난 할애비였다. 그 만년필은 내 아빠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바로 내 할아버지다. 아버지요? 멍해졌습니다. 그 2글자는 낯설지만 이상하리만큼 가슴 벅차게 들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병원장과 흰 가운의 의사들이 극도로 정중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장의 손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원장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격앙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치율 99.%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회장님의 직계 혈통이자 친손자가 확실합니다. 한 회장은 서류를 받아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수치를 확인하고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굽혀 저를 꼭 안아주고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도윤아, 고생 정말 많았어.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할 거다. 제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고 의사들에게 24시간 상주를 지시한 뒤 한 회장의 기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리하고 서슬퍼런 칼날 같은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보안 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자, 보안실로. 쓰레기를 치울 시간이다. 본사 지하 보안실의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박민혁은 의자에 꽁꽁 묶인 채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놔, 너희 미쳤어. 난 이사야 회장님, 조카라고 숙부님. 숙부님 오셨군요. 어서 이 개들을 물러나게 하세요. 전 억울합니다. 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가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박민혁의 맞은편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는 박민혁의 검은 내면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습니다. 억울하다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 거지놈이 꾸민 짓입니다. 숙부님을 속인 거예요. 전 오직 숙부님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한 회장은 한숨을 쉬며 실망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납치범 우두머리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민혁의 오만한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와 정적을 깼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기사 차 막고 샘플 뺏으세요. 그리고 한도윤. 그 새끼 당장 찾아서 처리해요. 영원히 사라지게 하라고요. 깔끔하게 소리가 멈췄습니다.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박민혁의 안색이 시체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눈을 부라리며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이 증거가 자신의 경력과 인생의 사형 선고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 회장 앞으로 기어와 처절하게 울며 빌었습니다. 숙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오직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 숙부님의 평생 노력을 망칠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숙부님 조카잖아요.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잖아요. 한 회장은 고통스럽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키웠다. 너에게 돈, 지위, 명예 모든 것을 주었지. 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잊었구나. 너는 탐욕 때문에 사촌 동생을 죽이려 했고 나를 속였다. 만약
오늘 도윤이가 죽었다면 나는 남은 평생을 네가 꾸민 거짓 속에서 살아야 했겠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데려가라. 경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갑에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박민혁은 끌려가면서 절규했지만 패배자의 비명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납치 살인 미수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긴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야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신화그룹은 서울 최대 컨벤션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천둥처럼 번쩍였습니다. 모두가 한 회장이 발표할 중대 발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커다란 문이 열렸습니다. 한주원 회장이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한 청년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때 묻고 해진 옷을 입은 구두 닦기 소녀는 없었습니다. 한도윤은 맞춤 수트를 입고 18살의 훤칠한 키를 뽐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는 총명한 이마와 강인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대중 앞에 선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그에게서는 돌아가신 아빠와 위대한 할아버지를 닮은 타고난 재벌가 후계자의 기품이 흘러 넘쳤습니다. 한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신화그룹의 회장이 아닌 인생의 이유를 다시 찾은 한 할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도윤을 곁으로 이끌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제 외아들 한시우의 유일한 혈육이자 제 친손자인 한도윤입니다. 장내는 경악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완벽하게 합쳐진 나비 목걸이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노숙자 소년이 대기업 후계자가 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박민혁은 벽에 걸린 작은 TV를 보았습니다. 그는 빛나는 자리에 선 도윤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식판을 던지며 오열했지만 아무도 그 패배자의 눈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은 충격적인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 모든 개인 지분을 한도윤에게 증여하겠습니다. 다만 제 손자는 당장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남은 생을 바쳐 이 아이를 직접 가르치고 연마하여 모두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리더로 키워낼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도윤은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불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서님께 부탁해서 제 낡은 구두 닦기 통을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한 회장은 놀랐습니다. 그 낡은 나무 상자 말이냐. 그건 왜 내가 훨씬 좋은 거 1000개라도 사줄 수 있는데.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직접 짜주신 장난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노숙 시절에 밥을 먹게 해준 생명줄이기도 해요. 그걸 간직하고 싶어요. 제 방에 두고 매일 보면서 제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밖에는 옛날에 저처럼 굶주린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않을 거예요. 18살 소년의 깊은 속마음에 한 회장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내 손주, 내 아빠를 꼭 닮아 마음이 비단결 같구나. 그래, 당장 사람을 보내 찾아오마. 그리고 아주 귀하게 보관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자꾸나. 그날 오후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두 조선을 태우고 남양주의 묘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금빛 햇살이 푸른 잔디 위에 쏟아졌습니다. 도윤과 할아버지는 하얀 대리석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들 한시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하얀 국화 꽃다발과 은재 만년필을 묘비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과 꼭 닮은 아빠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그는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아빠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저 괜찮아요. 더 이상 굶지도 않고 지하철역에서 자지도 않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아빠, 하늘에서 이제 안심하세요. 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게요. 아빠, 목까지 다해서 행복하게 살게요. 시원한 바람이 국화꽃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묘비를 비췄는데 마치 아빠가 대견한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선 한 회장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 만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명문 사학에서 놓쳤던 지식들을 채워나갔습니다.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도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소탈하고 겸손한 성격에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쳐주고 책에는 없는 인생의 지혜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첫눈이 흩날리는 어느 겨울 오후. 할아버지 저 왔어요. 현관문에서 도윤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추위에 발그레해진 볼을 하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넓은 주방에서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재계의 철혈 장군이라 불리던 한주원 회장이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소고기, 전골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왔느냐 어서 손 씻고 오너라. 국이 아주 잘 우러났다. 내가 아침부터 1등급 한우로 직접 끓인 거다. 레스토랑보다 맛있을 게다. 그는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도 본 적 없던 미소였습니다. 권력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두 조선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따끈한 국을 한 수저 크게 떠먹었습니다. 진한 국물 맛과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그는 행복을 만끽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수저를 놓고 할아버지를 진지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같은 회장이 되고 싶어요. 한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회사는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회장이 되고 싶어요. 구두 닦기도 청소부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회장이요. 수익금으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와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길에서 굶고 자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한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얼살 소년의 맑은 영혼에 감동했습니다.
이 손자는 자신의 피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고결한 영혼을 물려받았습니다. 고난은 그를 더럽히지 못했고 오히려 빛나는 보석으로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울컥하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믿는다. 너는 나보다 수천 배는 더 훌륭한 회장이 될 거다. 약속하마. 내 남은 생과 재산을 다 바쳐서 내 꿈을 돕겠다. 자, 약속하자.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창밖에는 첫눈이 정원을 하얗게 덮어 천사들의 춤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창동 저택 안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 은은한 조명 아래 유리 케이스에 담긴 낡은 구두 닦기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요하지만 당당하게 노숙자 소년 한도윤이 황금 심장을 가진 후계자로 거듭난 기적 같은 여정의 증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권선징각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 곁에 아름다운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